just on my own way, with never looking back to those who lived in fear. There was nothing I could do, there was nothing you said that could make me realize how much lucky I was. 지난 9월 7일 폴란드 크로얀티의 드넓은 평원에서 제2차 세계대전 초기 폴란드 제18 포메라니아 창기병 연대가 감행했던 크로얀티의 돌격 기념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1966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폴란드에 꺾이지 않는 군인 정신과 애국심을 되새기는 국민적 축제이자 유럽 최대 규모의 기병 군사 역사 지원 행사로 그 명성이 자자한데, 특히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폴란드 육군이 새로 도입한 최신의 주력전차 대한민국의 K2표가 행사에 참가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왜 충격이냐? 폴란드 크로얀티의 돌격은 독일 전차에 의해 폴란드 기병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K2 전차의 등장이 다소 의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인터뷰를 통해 과거 독일의 강철 앞에 쓰러져 가야 했던 기병들의 후예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강철 기갑을 앞세워 역사의 현장에 다시 선 것이며, 폴란드가 과거의 비극을 딛고 강력한 국방력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의미심장한 장면이라고 답하였죠. 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크로얀티 숲에서 벌어진 제18 포메라니안 창기병 연대의 돌격은 전쟁 초기 가장 극적으로 왜곡된 전투 사례 중 하나입니다. 폴란드 기병대가 시대착오적인 창과 칼을 들고 독일의 막강한 전차 판처를 향해 무모하고 광적인 돌격을 감행했다는 이야기는 오랫동안 이 전투를 상징하는 신화처럼 굳어져 왔었는데요. 그러나 이는 진실을 교묘하게 비튼 나치 독일의 선전이 만들어낸 잔인한 거짓말이었죠. 실제 역사는 폴란드 기병대의 뛰어난 전술적 판단과 용맹함, 그리고 예상치 못한 비극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제18 창기병 연대를 이끌던 마스탈레시 대령은 숲속 공터에서 휴식을 취하며 재편성 중이던 독일 제20 동력화 보병사단 예하의 보병대들을 발견했습니다. 전차 부대가 아닌 보병 부대를 상대로 한 기병의 기습 공격은 당시에도 여전히 매우 효과적인 전술이었죠. 마스탈레시 대령의 명령에 따라 창을 고추 세운 폴란드 기병대는 바람처럼 숲을 달려나와 독일 보병들을 덮쳤습니다. 완벽한 기습이었죠. 갑작스러운 말발굽 소리와 함성에 독일 보병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고, 폴란드 기병대는 이들을 추격하며 전과를 확대했는데요. 그러나 이들의 성공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흩어지는 독일군을 추격하며 시야가 트인 넓은 개활지로 나온 순간 매복하고 있던 독일군 정찰대 소속 장갑차들이 모습을 드러내며 기병대를 향해 맹렬한 기관총과 20mm 기관포 사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개활지에서 완벽하게 노출된 기병대는 속수무책이었죠. 강철 파편이 비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말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용맹했던 기병들은 피를 흘리며 안장 위에서 떨어져 나갔는데요. 이 갑작스러운 반격으로 지휘관인 마스텔레시 대령을 포함한 약 25명의 기병이 그 자리에서 전사하고 50여 명이 부상을 입는 치명적인 피해가 있었죠. 살아남은 기병들은 언덕 너머로 황급히 후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일 선전부가 이 사건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전사한 기병들과 독일 전차의 사진을 함께 배치하며 폴란드군이 원시적인 무기로 우리의 최신 전차에 덤벼들다 자멸했다는 거짓 선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폴란드의 군사적 역량을 폄하하고 독일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악의적인 도구로 활용된 것이죠. 실상은 폴란드 기병대가 전차에 무모하게 돌진한 사건이 아니라 독일 보병을 상대로 성공적인 기습을 감행했으나 뒤이어 나타난 적의 기갑부대에 의해 큰 피해를 본 비극적인 전투였고, 이는 폴란드 군인들의 용기와 희생을 상징하는 사건이자 첨단 무기의 중요성과 선전선동의 무서움을 동시에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바로 그 비극과 왜곡의 현장에서 폴란드는 오히려 K2 표전차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그날의 치욕을 씻고 당시 기병대의 진정한 용기와 정신을 현대의 K2 전차 부대가 계승하고 있다고 전 세계에 선포한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 폴란드 기갑부대는 자신들을 폴란드 기병의 직계 후손으로 여기는 강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기갑부대들이 명칭에서부터 기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18 기계화 사단 이하의 제19 기계화 여단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활약했던 제19 보리니아 창기병 연대의 역사를 직접 계승하고 있죠. 또한 사단 이하의 제9 기갑 기병 여단은 과거 노브그루드카 기병 여단의 전통을 잇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갑 기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말 대신 전차를 타는 현대의 기병대임을 명확히 하는 상징인 것이죠. 이는 역사적으로 폴란드 기병이 수행했던 핵심 역할, 즉 결정적인 충격을 현대 전장에서 전차 부대가 계승하고 있다는 철학에 기반합니다. 과거 전장을 지배했던 전설적인 폴란드의 윙두 후사르가 적진의 심장부를 강력한 돌격으로 분쇄했던 것처럼 폴란드는 앞으로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전세를 뒤집는 결정적인 역할을 K2PL 1000대의 전차로 계승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도와 기동성을 중심으로
세계로 호령했던 폴란드 기병 윙드 후사르의 직계 후계자가 바로 K2 전차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약 200년간 동유럽의 전장을 지배했던 후사리아, 즉 윙드 후사르는 세계 전사에 길이 남을 전설적인 존재였습니다. 등 뒤에 단 거대한 날개 장식으로 유명한 이들은 단순한 중기병이 아니라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의 국력이자 자부심 그 자체였는데요. 윙드 후사르의 진정한 위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집단 돌격 전술에서 나왔죠. 이들은 혹독한 훈련을 통해 무릎과 무릎을 맞댄 빽빽하고 흐트러짐 없는 대형으로 돌격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비교적 느린 속도로 움직이며 대열을 유지하다가 적진에 가까워질수록 점차 속도를 높여 마지막 순간에는 최고 속력으로 적의 전열 중앙을 거대한 망치처럼 강타하여 산산조각내는 것이 그들의 주된 임무였는데요. 5m가 넘는 장치 않고 피하는 당시 보병들의 파이크 방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고, 이 한 번의 결정적인 돌격으로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수많은 전투를 기적적인 승리로 이끌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윙드 후사르의 핵심적인 특징, 즉 압도적인 기동성을 바탕으로 한 기동간 공격은 현대의 K2표 전차가 가진 설계 철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폴란드가 K2 전차를 도입할 당시 가장 눈여겨보았던 점도 이러한 기동성이었는데요. 세계 3대 전차로 불리는 미국 에이브람스, 독일 레오파르트, 한국 K2 전차 중 K2 전차만이 유일하게 초기 설계부터 기동성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반도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이고 그 사이사이에 논이나 습지와 같은 연약 지반이 넓게 분포하며 거미줄처럼 하천이 서로 얽혀있기에 기갑부대 운용에 있어 최악의 조건인 한반도인데요.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남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화력과 방어력이 강한 것만으로는 부족했는데, 가파른 경사를 오르내리는 높은 등판 능력, 고지대와 저지대를 넘나들며 사격할 수 있는 넓은 포신 부항각, 차체를 능선 뒤에 숨긴 채 사격하는 능선 사격 능력, 그리고 연약 지반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낮은 접지압과 도하 능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K2는 이러한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당시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혁신적인 기술들을 대거 채택했는데요. 그 핵심에는 바로 각 보기륜에 독립적으로 장착된 유기압 형수 장치가 있었죠. 물론 한국이 세계 최초 개발한 것은 아니었으나 전차에 채택해 양산까지 성공한 것은 한국이 세계 최초였습니다. 전통적인 토션바 방식과 달리 유기압 현수 장치는 차체의 전후좌우 기울기와 높낮이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능선 사격 시 차체를 최대한 낮춰 피탄 면적을 줄이고 산악지형에서는 추가적인 포신 부각을 확보하여 사격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데요. 또한 험지 주행 시 각 바퀴가 지형 변화에 독립적으로 반응하여 충격을 흡수하므로 승무원의 피로를 줄이고 차체가 안정되어 기동 중 정밀 사격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속으로 급선해야 할 때 궤도가 벗겨지는 치명적인 문제를 방지하는 동적 궤도 장력 조절기와 55톤급 차체에 6개의 보기륜을 채택하여 경량화와 민첩성을 동시에 추구한 설계는 K2가 왜 기동성의 화신으로 불리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부분이죠. 폴란드는 K2 전차를 현지화하는 PL 개량 사업을 통해 이러한 기동성 우선주의를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당초 폴란드는 자국 국영방산업체 PGS를 중심으로 K2의 방호력을 대폭 강화하고 보기륜도 7개로 늘린 중량급 모델 K2 PL을 구상했었는데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은 이러한 계획에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했는데, 전쟁 초기 70톤에 육박하는 서방의 중전차들이 동유럽 진흙탕에 빠져 기동에 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무게는 오히려 생존성을 저해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교훈 앞에서 폴란드는 결국 현대로템이 제안했던 6륜 보기륜 기반의 경량화 모델을 그대로 수용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이죠. 이는 K2PL이 방어력과 기동력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은 현대 전장의 트렌드에 가장 부합하는 전차로 자리매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M1 Abrams, America's main battle tank, a veteran of fighting Saddam in Iraq and desert insurgents. But muddy Ukrainian fields and $500 attack drones? Not so much. Sprawdziły się w Ukrainie, dlatego że one są w mojej ocenie nieprzygotowane ze względu na swój wagomiar. One ważą bardzo dużo, są praktycznie czołgi ciężkie i one się nie do końca sprawdziły w Ukrainie. Zresztą to jest nie tylko moja ocena, ocena także specjalistów amerykańskich, ekspertów i także dowódców ukraińskich. So even just on a training exercise, we've seen the main problem that the Challenger's been facing here in Ukraine, and that's its mobility. It keeps getting stuck in the mud. And if you have a look at the terrain, it's this soft, deep, rich black soil that's been proving problematic for it in this war. It's been one of the messages that the Ukrainian tank crews have given us since we got here, is that whilst this Challenger is formidably
precise. Actually, they've had real problems with it here in Ukraine because of its mobility, and they just said it's too heavy, it's underpowered, and it keeps getting stuck. And you can see that's exactly what has happened here. The belly of the tank is on the mud. We're trying to cross a small ditch, really, you know, a few meters wide, but it's clearly very wet, very soggy, and the tank has just sunk in, slid in, and now they're waiting for a recovery vehicle. 흥미롭게도 이러한 경량화와 기동성을 강조하는 추세는 세계 최강의 기갑 전력을 자랑하는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미 육군은 기존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추가적인 업그레이드 계획을 전격 폐기하고 아예 설계부터 다시 시작하는 차세대 전차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그 핵심 이유는 바로 무게 때문이었죠. 미 육군 차세대 전투 차량 CFT 팀장인 제프리 노먼 준장은 에이브람스의 무게가 기동성의 주요 저해 요인이라고 명시하며, 무게를 줄여 작전 기동성을 높이고 적이 우리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어야 생존성이 극대화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곧 미래 전장의 승패가 기동성에 달려있음을 인정한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독일만큼은 오히려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의 최신의 전차인 레오파르트 2A7 플러스 모델은 전투 중량이 전 모델보다 3톤이 증량된 약 67.5톤에 달하며 2A8 모델은 70톤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물론 이러한 무게 증가는 능동방어 체계인 트로피, 드론 제머, 원격 사격 통제 체계 등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장비들이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제 트로피 APS는 현존 최고의 하드킬 장치로 평가받으며 에이브람스 레오파르트 K2PL 모두가 채택하고 있지만 시스템 자체의 무게가 상당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K2PL은 트로피를 장착하고도 63톤을 달성하는 데 성공한 반면 다른 전차들은 70톤을 훌쩍 넘겨버린다는 것은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 10톤 차이는 단순히 숫자를 넘어 교량을 건널 수 있느냐 없느냐, 진흙탕을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생존의 문제이자 더 넓은 작전 반경과 예측 불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죠. 이러한 K2의 기동성은 이미 폴란드 현지에서 전차를 직접 운용하는 병사들과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Czołgów tego czołgu, więc to jest w ogóle bez porównania, jeśli chodziło o czołg T-72. K2 jest po prostu czołgiem, którym no sprawia mi frajdę, tak? Na ten moment najnowocześniejsze są jednak te koreańskiej produkcji czołgi K2. Tu jest potężny przeskok między tym, co mieliśmy, a między tym, co mamy teraz. Te czołgi rzeczywiście czuć takiego ducha XXI wieku, czuć te systemy, które są tam wprowadzone, czuć po prostu technologię, która została wdrożona w siły zbrojne. Osiągi wozu w terenie? On przede wszystkim w terenie płynie. To już nie jest ten sprzęt, którym rzuca, którym trzęsie, gdzie załoga w środku lata przód-tył, tylko tu rzeczywiście na tym wozie bardziej jak na statku. Tu rzeczywiście płynie się przez ten teren, jest płynnie, sprawnie i wygodnie. Pan porucznik się uśmiecha? Być może. Jak pan ocenia swoje dotychczasowe doświadczenia z czołgiem K2, tak globalnie patrząc? No bardzo przyjemny to jest pojazd, mogę tylko tyle powiedzieć. Pracować na niedawnych ćwiczeniach Dragon 24. Było to od wielu, wielu lat takie duże ćwiczenie, jeżeli na przykład w moim przypadku mojego batalionu kompania realizowała przemieszczenie na gąsienicach w terenie przygodnym na dystansie ponad 300 km. No to mówię, przez wiele lat nic takiego nie było, nic podobnego nie było realizowane. To nam dało dużo doświadczeń. Po pierwsze w zakresie sprzętu, który można powiedzieć dalej testujemy, używamy, potwierdziło nam bardzo dobre właściwości sprzętu odnośnie pokonywania terenu. Czołg ten jest czołgiem średnim, więc nie jest zbyt ciężki, więc mieliśmy pogodę, podłoże było wilgotne, tak jak teraz mamy, więc ten czołg bardzo dobrze pokonywał nawet taki podmokły teren miejscami, bardzo sprawnie, w dobrym tempie, także to był bardzo dobry egzamin dla sprzętu. 과거 독일의 막강한 기갑 전력 앞에 고군분투했던 폴란드. 그 후예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K2 전차를 핵심 파트너로 선택하는 역설적이면서도 가슴 벅찬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세의 침략과 분단의 시련을 겪어온 두 나라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 연대가 굳건한 방패가 되어 동유럽을 넘어 세계 평화의 주축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전차를 왜 1000대나 사나 했는데 둘 다 펴려면 1000대는 있어야겠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